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에 있었던 제15회 3교시 3영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자, 사회복지법제론 많은 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아마 어떤 인연이 좀 저와 닿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한다거나 또 한편으로서는 뭐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시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와의 인연을 통해서 이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세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51번부터 시작되지요. 자, 51번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그렇죠?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해당된다. 그렇죠?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란 이름이 붙어서 법전의 형태로 제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란 이름이 없고 어떤 제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법, 그렇죠? 1986년에 세 번째 사회보험법인 국민연금법과 더불어서 같이 86년도에 제정되어서 8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을 능멸하는 문제지요. 이미 과실책임은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의 과실책임. 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민법의, 현대사법의 영역에 와서는 이제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4번은 틀린 거지요. 5번 설명할 것도 없군요. 5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인데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법의 연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원 또는 법의 존재 형식에서 성문법 형식과 불문법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문법 형식은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해서 법률 그리고 명령이라고 해서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라고 불리는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틀에다가 법률이라고는 이름은 붙지는 않지만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 개정 경제 처분 명령과 같은 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법률의 이름이 아닌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이라고 했지만 법률에 준하는 법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법률의 위치에 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문법의 위계를 잡아올 수 있고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다음에 불문법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은 관습법, 또 조리, 판례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원 이거 틀린 거지요.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다.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은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에 의한 유임명령과 그리고 직권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령이라고 한 통에 부르지만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유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고, 그리고 시행규칙이라고 불리는 총리령이나 부령에는 유임명령과 직권명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것이지 법률의 하위 계층이 틀린 거지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답은 4번이 되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의 존재 형식의 위계 질서에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간섭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1조 보면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간섭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3번에 보시면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 아닌 것은
자, 영유아 보육법 1991년. 1991년은 두 개 암기해야 되겠지요. 영유아 보육법, 청소년 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인데 2005년에 이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에 제정되어도 2008년에 시행되는데 노인장기요양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런 것들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헌법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헌법의 내용.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아니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있다. 기억번 틀린 거지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하여 헌법의 규정이 환경보존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31조 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 헌법 32조의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간 이번에는 헌법 문제를 좀 많이 냈군요. 전에는 헌법 한 문제도 안 나오고 해서 괜히 헌법 34조만 가지고 닥달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헌법 사회 관련 법령에 사회권에 관련된 조문 전체를 가지고 통으로 냈네요. 답은 여기서 보면은 답은 당연히 이것은 디귿번 그리고 니을번이 되겠어요. 니은번은 법률로 헌법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권에 대해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분명히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헌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와 지단은 최저 보장 수준, 최저 임금 등을 고려해서.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을 대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의 규정이나 또는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당연히 표현된 욕구로의 전환, 즉 신청이나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을 받은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사실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합치게 되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압류 금지, 양도 금지, 담보 제공 금지가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5번은 좋고 5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 또 나와 있지요.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보장에 관련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됩니다. 그중에 사회보험에 관련된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가 나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사 균등 분담이라고 해서 사용자, 피용자가 나눠서 내든지 아니면 자영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억번에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가만이 공공부재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 아니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만이 이거 틀린 거죠.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니은번들은 건 다 틀렸군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기억번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이군요. 볼 것 없지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낼 수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도 같이 들어가고 전부나 일부지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가 빠지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5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숫자 문제가 나왔네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들어갈 숫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5년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답은 5년 나와 있지. 다음에 58번에 오면 사회보장 기본법 또 나왔네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올리자는 거. 이건 뭐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반드시 나온다고 할 거예요. 여기에는 7개의 원칙을 법 조문에 의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책임성의 원칙. 이렇게 7개가 쭉 들어 있습니다. 1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보편성의 원칙. 그다음에 2번에 사회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번은 틀린 거죠. 3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주성의 원칙. 4번에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나와 있고 5번에 형평성의 원칙 나와 있군요. 바로 2번을 가지고 함정을 팠네요.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국민연금에 관한 헌재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이게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전문성이 깊게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다음 세대 오지도 않을 또는 누가 올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소득이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 재분배, 현 세대로서 다음 세대로서의 이 소득 재분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운영 방식에서 적립방식, 부가방식, 그리고 수정적립방식 중에 우리는 적립방식의 변형인 수정적립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적립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소득을 내가 일부는 현재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일부는 미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적립하는 방식인데 그중에 일부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말하자면 젊은 세대가 현재 늙은 노인 세대를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다시 말해서 후손 세대가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부가 방식이 되겠는데 우리는 부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틀린 거죠. 이건 부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적립 방식의 변형인 수정 적립 방식을 씁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라 보장적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해서 별도의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헌법상 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적 연금 수급권은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된다. 다 좋습니다. 59번의 국민연금 우리는 적립 방식이다. 수정 적립 방식이다. 1번은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족연금 나와 있죠.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나 또는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에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성립을 합니다. 무조건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가입, 보험료, 납입 대상 기간 중에 3분의 1 이상은 연금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3년 36개월이면 적어도 12개월 이상은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본 조건이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여야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수급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렇죠?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파양이 되면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4번은 틀렸군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발생이 되지만 지금 실시가 되지만 3급 이하는 안 된다. 답은 4번이 틀린 거군요. 61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유족에 포함이 되죠. 사실혼도 다 포함이 됩니다. 틀린 거고. 치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적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치된 것을 치유라고 하지만 산재보험법상에는 치유란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서 완치된 것뿐만 아니라 부상과 질병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볼 수 없고 일정 상태로 고정된 것도 치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정 상태로 고정된 것도 치유라고 한다. 진폐, 이건 섬유성,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진폐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실은 우리의 법률은 가능한 한 가장 넓게 소위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국가가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론, 사실론에서 국가는 사실혼까지도 지켜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인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법률론은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론을 우선시로 하지만 소위 혼인신고라고는 법률론의 근거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의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할 수만 있다면 국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6가지가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일정 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주야간 보호라고. 하루 중 일정 시간입니다. 주야간.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뭐냐면 차가 와서 타고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것은 주야간 보호. 그에 비해서 일정 기간 생활시설처럼 숙식까지 맞춰서 보호하는 것은 단기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63번에 보시면 이건 수업 시간에도 잘 다루지 않았던 건데 좀 섬세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출제한 문제가 되겠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소득의 범위로 넣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는 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는 바로 퇴직금이나 현상금, 퇴직금, 현상금 또는 보상금, 또 그런가 하면은 보육료, 학자금 이런 것 등은 소위 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임대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에 따른 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이 재산소득이죠. 친족으로부터 넘어오는 이전소득. 자, 이런 거.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소득이지만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학자금, 보육료 이런 것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그걸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아주 섬세하게 나왔던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4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 2007년에 소위 2007년에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 조항이 전면 삭제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2012년에 폐지하고 만든 것이 2014년에 폐지하고 만든 것이 기초연금법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하되 65세 그 소득 인정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되도록 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는 아니지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됩니다. 거기도 체크하시고. 다음에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0%씩을 감액해서 80%씩만 지급한다. 아주 잘 나오는 거지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적을 이탈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다 5번은 좋고 65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일종 수급권자가 아닌 것은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일종 수급권자와 이종 수급권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섬세하게 나온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우리가 수급권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일부가 바로 수급권자가 바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거 아니고도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는 포함되지만 18세 미만인 자이기 때문에 18세는 포함이 안 되죠. 답은 1번. 참 좀 조잡스럽게 함정을 봤어요. 65세 이상, 65세 포함되고 18세 미만, 18세는 포함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냈습니다. 그 외에도 중증장애인은 당연하지만 임신 중인 자도 병역 의무 이행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 임신 중인 자, 또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 다 이것도 포함됐다는 거. 아주 섬세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6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이 아닌 거. 이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3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노인교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둬야 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은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에 의한 점자 도서관이나 음성출판 시설과 같은 경우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성매매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데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법령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답은 당연히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은 둬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로는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적어도 15개 문제는 나온다고 보고 정책론과 법제론이 겹쳐서 나오는 영역으로서는 5대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한다면 20문제는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해야 됩니다. 받고자 하는 자, 이해관계인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를 전제로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 및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야말로 생활능력을 심사해서 진정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 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때는 바우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건복지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게 함정이라고 그랬죠. 국가는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 의무자,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 정보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 대상자나 그에 관련된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 상한 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자 의무자에 대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6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뭘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사업의 종류, 자산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의 인멸에 관한 사항, 효유에 관한 사항, 많은 내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효유에 관한 사항, 자산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인멸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강의하는 사람에서 불편합니다만 어떤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거기 어제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정독해 주시고 암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6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에 대한 시무기구로서 시도에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물론 사회보장급여법에는 그것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둔다.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시무기구로서의
사회복지위원회에는 공무원을 둘 수 없지만 시군구 단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사회복지위원은 공무원이 없죠. 어제는 2년으로 합니다. 읍면동 복지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복지위원을 3년 임기에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0번 문제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아니죠. 장애인 등록을 장애인, 중증 장애인 같은 건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틀린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해야 된다.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로 2번이 아주 함정 문제죠. 근데 언뜻 보면은 그래도 장애인인데 외국인이라도 그렇다고 조금 줘? 줄여줘? 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산 등을 고려해서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을 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아닙니다. 그 등록에 관한 장애인 등록증에 관한 권한은 장애인에 소속된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통해서 받게 되는 권한이나 권리를 후손들이 물려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이게 삭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소위 또 이건 말이 안 되고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에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굳이 구청장 직속에 정밀심사기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급 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등급 판정위원,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한 장애판정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70번 문제도 알뜰한 문제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함정 같은데 맞습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함정 같은 문제 좋습니다. 71번에 오면 노인 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양 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중에 하나지요. 이거 답은 4번이군요. 좋습니다. 7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72번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그리고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에 보호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에 한해서만은 특례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한해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73번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에 보면은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신체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아동, 부모가 가정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의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자, 이런 아동들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에 있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지원대상 아동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개가 되겠어요. 74번에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족이나 가정, 청소년, 여성에 대한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돼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 가족의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한다. 실태조사는 자, 우리가 사유조사라고 하는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자살자 조사나 이런 걸 빼놓고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는. 그래서 거의 가정, 가족, 청소년,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부서라는 것을 지원해 놓고 그리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기본교육은 5년마다 이렇게 그냥 어느 법이나 그렇게 같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75번에 보시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일반 보호시설에 대한 그 보호는 일반 보호시설에 대한 어떤 예외적으로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에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데서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자르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아니고 마지막 문제라고 해서 너무 지친 사람 착시하도록 만들었군요. 필요해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3번의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국어 문제처럼 법조문을 모른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불편하게 착시를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수험생들을 좀 농락한 이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법제론 2017년도에 시행되었던 기출문제로서 3교시 3영역 마지막 영역이었던 법제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법제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했는데 저와 인연을 통해서 그것 중에 가장 필요한 만큼의 점수를 100점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점수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